이번 주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고 어떠한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좋은 것인지 그 평가 요소 같은 것들을 공부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컴퓨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컴퓨터에서 작동할 수 있는 컴퓨팅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변환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풀고자 하는 모든 문제, 사물들을 컴퓨터블한 형태로, 이때 컴퓨터블하다는 뜻은 더 구체적으로는 operationable, 즉 연산 가능한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연산을 우선 정의해야 되고 그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피연산자들도 같이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컴퓨터가 그 명령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이해한 명령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래밍이 달성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이미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 폰 노이만 아키텍처 위에서 작동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 그리고 그에 따른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은 상정을 하고 그 폰 노이만 아키텍처가 작동할 수 있는 형태로 사물들을, 문제들을 변환하여서 집어넣는 것이 프로그래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뭘까? 바로 스테이트 머신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 시간에 스테이트 머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스테이트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논리 게이트가 필요했었죠. 하드웨어적으로도 구현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구현되는 기본적인 유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직 게이트가 모여서 플립플롭 형태의 아주 저수준의 스테이트 머신이 만들어지고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고수준의 스테이트 머신, 더 구체적으로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머신이 만들어지는 거였죠. 그랬을 때 결국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떤 동작들, 행위들을 스테이트 머신 혹은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이닝 필라소퍼스 프로블럼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있는 철학자들은 여기 앉아서 생각을 하거나 혹은 생각을 하다가 배가 고파지면 여기 앉아있는 스파게티를 먹는 그런 문제죠. 그랬을 때 이 철학자가 행동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개의 스테이트를 가지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배가 고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고픈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이 이루어지겠죠. 그랬을 때 다시 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먹는 작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먹게 되면 스파게티를 먹었으니까 다시 배가 부르게 되고 그럼 배가 부른 스테이트, 배가 부른 상태로 전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철학자는 안정적으로 사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바로 다이닝 필라소퍼죠. 그랬을 때 다이닝 필라소퍼의 행동 원리는 이렇게 간단한 다이어그램으로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컴퓨터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죠.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는 사실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스테이트 머신 중에서도 아주 한정적인 스테이트를 가지는 장치를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고 거기에 형식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한국어라든지 영어 같은
인간의 언어보다는 조금 더 형식을 갖춘,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그 뜻이 오해될 여지가 상당히 적은 형태의 언어가 포멀 랭귀지, 형식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 형식 언어와 이 finite state machine을 합친 형태가 바로 finite automa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기호를 가지고 그 기호들을 대써 나가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DFA, NFA 같은 것들이 있고, NFA는 기본적으로 인풋이 없어도 이동하거나 같은 인풋에 대해서 다른 행동을 하거나 하는 인간처럼 다양한 꼭 이전의 행동에 구속받지 않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NFA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모든 NFA가 다시 DFA로 전환되어서 표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DFA로서 우리의 대부분의 행동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DFA는 굉장히 명확한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컴퓨터로 해석할 수 있도록 보내줄 수가 있게 되고, 바로 이 형태가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 푸시다운 오토마타 같은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런 스테이트 머신,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위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슨 요소를 가지고 하는 것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이니까 문법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문법에 맞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겁니다. 문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철학자가 밥을 먹는다 하면 문법적으로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형태겠죠. 그러한 문법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철학자가 밥을 먹는다 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엔터티, 에이전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밥이라는 것은 오브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먹는다는 것은 어떤 동작, 어떤 연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문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요소로서 전환되는 것, 그게 결국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이제 BNF, 바커스 나우어 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법과 그리고 의미가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을 때 오해되지 않고 정확한 의미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이 신텍스를 정의하는 신텍스, 그래서 메타 신텍스라고 불리우는 BNF를 우리가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하나, 어떤 익스프레션 하나는 어떤 용어들로 구성되거나 혹은 다른 표현들로, 그리고 연상과 또 다른 용어들로 구성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조금 더 오해 없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표현하고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결국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것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는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 메모리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와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디코드를 하고 엑스큐트를 하고 다시 저장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을 만들었었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들어오는 메모리로부터 들어오는 기본적인 명령어와 데이터들을 다룰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어떤 형식, 예를 들면 정수를 다룰 수가 있는지 실수를 다룰 수가 있는지 하는 요소들을 정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다룰 수 있는 변수들, 예를 들면 1, 2, 3, 4 같은 것은 데이터가 되겠지만 그것이 다시 x, y, z의 형태로 변수의 형태로 정의가 되면 x에는 1이 할당되고
y에는 2가 할당되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이 xyz가 단순히 이 숫자를 대입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z는 x 플러스 y처럼 여러 가지 이제 연산을 하는 구문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를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게 되면 어떤 의미 있는 단위 작업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 그냥 모든 환경에 대해서 계속 똑같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더하기를 하고 어떤 때는 곱하기를 하고 어떤 때는 나누기를 하는 형태로 흐름이 제어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if else라든지 스위치 같은 여러 가지 제어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행되는 이 연산들의 순서를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연산의 단위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실행 단위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을 함수라고 하고, 거기에 인풋과 아웃풋을 정해서 우리가 예전에 fx라는 형태로 배웠던 수학의 함수처럼 어떤 값을 넣게 되면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어떤 의미 있는 코드들을 묶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함수 그리고 프로그램 단위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변수와 데이터가 달라지고 혹은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져서 그에 따른 스콥들을 우리가 또 별도로 정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많은 요소들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되어지지만 그게 컴퓨터에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요소들을 한꺼번에 다 관리할 수 있는 심볼 테이블이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 배울 컴파일러의 주요 요소로서 적용되어 가지고 이 모든 요소들이 컴퓨터가 이해하기 편한 형태로 전부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컴퓨터에게 이해될 것이냐,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석될 것이냐 하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오토마타 혹은 형식 언어 같은 것들이 파스트리라는 형태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는 B 더하기 C라는 구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구문을 해석하는 것은 우선 B라는 피연산자가 있고 C라는 피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B에 있는 값이 있을 거고 C에 해당하는 값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각각 해당하는 값을 메모리로부터 가져오고 그 값들을 다시 더하기라는 연산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어떤 값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값이 다시 A라는 곳에 들어가는 그런 순차적인 구조로 이 하나의 명령이 수행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파스트리의 형태로 나무 구조로 표현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B라는 아이덴티파이어, C라는 아이덴티파이어가 있고 이거 하나가 단일 표현, 익스프레션을 정의를 하게 되면 B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어떤 한 익스프레션의 결과, C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C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이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값이 되게 되고 그것을 다시 플러스 오퍼레이션, 플러스 연산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익스프레션으로서 수렴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은 이름은 없지만 실제로는 이 B와 C의 값을 더한 연산의 결과를 가지게 되는 표현이 될 것이고 그것이 다시 A라는 아이덴티파이어에 어사인이 되게 되는, 즉 할당이 되게 되는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컴퓨터는 순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표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잡한 경우에도 어떤 모호함이 없이 우리가
연산들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고, 예를 들게 되면 b 플러스 c보다 조금 더 복잡한 p 플러스 c 곱하기 d 같은 명령어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언뜻 보면 b하고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d를 곱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 곱하기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더 높은 연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c와 d가 먼저 곱해지고 그 결과가 다시 b에 더해지는 형태로 a에 저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선 c하고 d가 곱해지고 그것이 모여가지고 다시 b와 더해지고 그 결과가 다시 모여져가지고 a에 할당된 이러한 파스트리를 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파스트리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컴파일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컴파일러가 결국은 이 파스트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의미 구조를 최종적으로 이진 숫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 숫자로 만드는 것을 컴파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라는 것이 하는 역할은 결국은 어떤 트랜슬레이션, 번역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직관적인 형태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에 기반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파스트리 형태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다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이진 명령어 형태, 이진 코드 형태로 이것을 번역을 해주는 것이 결국은 이 컴파일러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란 이름은 컴과 파일의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컴은 같이 한다는 뜻이고 파일은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명령어, 예를 들어서 A는 1, B는 2, C는 A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요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의미가 같이 해석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미 있는 하나의 단위들을 다 모아서 같이 모아서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컴파일이라는 것은 모두 모아서 의미를 번역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두면 좋을 것이 컴파일러와 비슷한 것으로서 인터프리터라는 것이 있는데, 컴파일은 다 모아서 하는 것인 반면에 인터프리터는 인터프리터, 즉 사이에서 번역을 해주는 그런 녀석이 되겠습니다. 즉 이거 하나하나를 다 독립적인 명령으로 생각을 하고, 이전에 나왔던 기본적인 이력,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매번 하나의 명령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인터랙티브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인터프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C나 C++, 자바 같은 것들을 번역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HTML 같이 웹 같은 환경에서 즉시 이제 의미의 번역과 실행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쓰이는 번역기를 인터프리터라고 한다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컴파일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소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머신 레벨 코드로 이제 전환되는가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것을 쪼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인간이 읽을 수 있었던,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언어를 그 단어 단위, 문법 단위로 쪼개는 렉시칼 어널리시스를 거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주어, 목적어, 동사의 형태로 각 의미 요소들이 쪼개져서 신텍스 애널라이저, 문법 분석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적절한 것, 그리고 이 동사에 해당하는 적절한 목적어가 쓰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다시 컴퓨터가 해석하기 쉽도록 파스트리를 만들고, 그 파스트리의 결과를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에 조금 가까운 인터미디에이트 코드로 저장을 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이 코드들은 이제 컴퓨터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적화가 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코드 생성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는 결국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가 돼서 컴퓨터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컴파일러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이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프론트 엔드는 이쪽 파트, 즉 사람에 좀 더 가까운 쪽이 될 것이고, 백엔드라는 것은 컴퓨터에 조금 더 가까운 쪽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앞쪽에서 행하는 일은 인간이 잘 읽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문법에 관련한, 의미에 관련한 확인이 될 것이고, 백엔드 뒷단에서 하는 일은 컴퓨터가 잘 실행시킬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최적화시켜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이진 코드로 변환시키는 것이 이 컴파일러의 뒷단에서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단계를 우리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터미디에이트 코드가 이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 하나의 컴파일러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이 구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머신 레벨 코드, 이진 숫자로 표현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금방 봐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 코드가 우리가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하이 레벨 코드로부터 조금씩 저수준으로 번역이 되어서 실제 실행시킬 수 있는 이진 코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가까운 쪽을 우리가 보통 로우 레벨 코드라고 하고, 인간에게 가까운 쪽을 하이 레벨 코드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번역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디스어셈블리라고 부르는데, 이미 돌아가고 있는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소스 코드가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고쳐야 될 경우가 있는 경우, 혹은 심지어 해킹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이 이진 코드로부터 다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혹은 이해하기 좀 더 편한 보급 언어로 바꾸는 그런 작업도 물론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구성 요소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Finite Automata라는 원리를 이용하여서 모든 종류의 기호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상의 기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기호를 처리하기 위한 문법, 그리고 그 문법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시멘틱스를 우리가 각각 정의하게 되면 결국 이것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의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다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이진 코드로 재해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번역기인 컴파일러를 우리가 만들게 되고, 그 컴파일러는 아까 얘기했던 그 신텍스와 시멘틱스를 다시 해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렉시컬 어널리시스와 신텍스 체킹 같은 작업들을 한 다음에 그것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컴퓨팅을 한다는 것,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폰 노이만 아키텍처 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컴퓨터블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진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연상 가능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 건지, 얼마나 많은 종류를, 얼마나 깊이, 멀리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그러한 연상 가능한 형태의 프로그램은 모호성이 없는 것, 모호성이 이제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하고 오해가 없는 그런 구문이 되겠죠. 그리고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연상 가능한 형태가 될 것인데, 그러면 굿, 좋다, 그리고 나쁘다를 합쳐서 평범하다로 해석하는 인간의 사고 방식은 과연 모호하지 않는지, 그리고 모호하다면 그것이 꼭
나쁜 것인지, 그러면 이게 모호하거나 나쁜 것인데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즉 컴퓨팅의 기준으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랬을 때 컴퓨터는 이것을 과연 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컴퓨터에 관련해서 걱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 발전된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우리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 혹은 더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컴퓨터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디스토피아적인 SF 소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는 현실적으로 좀 더 의미 있는 논의들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컴퓨터가 인간이 하는 훨씬 더 고급, 더 의미 있는 일들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지, 해석할 수 있는지, 더 정확하게는 연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본다면 앞으로 미래에서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